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녹동에서는 30대 여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쯤 가지고 살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저에게는 남모를 과거가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저는 어린 시절 내내 고아원 아이로 불리며 살아야 했어요. 저에게 상처를 입힌 건 철없는 아이뿐만이 아니었죠. 어른들과 심지어 담임 선생님들까지도 종종 저에게 상처를 주었거든요. 말 한마디 싸늘한 시선조차도 저와 같은 아이들에겐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부모가 없다는 것은 나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 제게 유일한 방패가 된 건 다름 아닌 친구였어요. 친구는 저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와는 처지가 달랐죠. 친구에게는 부모가 있었거든요. 돈 벌면 당장 데리러 온다던 아빠가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보육원화에 대답하지 않게 늘 적당히 둔하였어요. 어디를 가나 주누기를 들고 고개를 숙이며 왔다 갔다. 그랬다가 친구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늘 옷가방을 두고 자는 거였죠. 언제든 아빠가 오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런 친구가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부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의 아빠보다 제 부모님이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였죠. 친부모님은 아니고 양부모님이었지만 요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입양이 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입양을 쉬쉬하는 터라 주로 갓난아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양부모님은 9살이던 저를 입양하셨던 거죠. 저희 입양 소식을 들은 친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물었어요. 처음엔 저랑 헤어지는 게 슬퍼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형, 우리 아빠가 나 대리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이제 너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나? 너무 무서워. 제가 동네 아이들한테 고아원 아이라고 놀림을 당하면 내일 달려와서 저 대신 아이들과 싸워주고 했던 씩씩한 친구는 사실은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살았던 9살 소녀였던 거예요. 하루하루 두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버텨 더 나이였을 뿐인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긴 고작 9살짜리 어린아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친구를 안아주었어요. 친구는 한참을 제게 안겨 울다가 그러더군요. 거기 가서도 나 잊으면 안 돼? 내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친구의 이름은 김순영이었어요. 전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내심 이곳을 나가면 내가 시설에서 살았다 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친구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를 잊을 거란 말이요.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니까요. 원장님은 저를 따로 원장실로 불러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파양당하지 않게 잘해야 돼. 떠도 할지 내 또래의 아이들은 입양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여성을 살면서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퇴소를 할 나이까지 쭉 이곳에서 살았던 걸 봤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를 입양한 안양 부부님은 두 분 모두 교사였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두 분은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양궁은 님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양 부모님한테 자식이 있었다면 제가 입양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양 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업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는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토록 꿈꾸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입양이 되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일단 성이 바뀌었죠. 김인영에서 강인영으로 여단지 성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제 인생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난생 처음 제 방을 갖게 되었고 책장 가득 동화책이 있었고 제 옷장도 생각했죠. 옷장에는 제 옷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가득이요. 평범한 가정의 아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바뀐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입양이 되고 처음 맞은 어린이날에는 선물도 받고 놀이동산에도 갔거든요. 내 옆에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불쌍한 고아 어린이로 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 철저히 과거를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꼭꼭 숨겼죠. 하루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겐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 네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엄마랑 아빠도 그렇게 해줄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주었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 고모 삼촌들까지 모두예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친구도 사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모실라는 친구 부모님이 물었을 때 두 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도 있었죠. 그 말에 저를 보는 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지더군요. 그 순간 쾌감 같은 걸 느꼈어요.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저 높은 곳으로 신분이 상승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고아원에 살 때나 양부모님 집에 살 때나 나는 똑같은 남자인데 배경에 따라 다른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이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구나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학 간 학교에도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는 소소한 재미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처럼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보습 학원도 다니게 되었죠.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는 걸 싫어했지만 저는 그 반대였어요. 학원에 다닌다는 건 마치 내가 부모가 있는 아이라는 걸 인증받는 것 같았거든요. 날 위해 기꺼이 돈을 써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양 부모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케이드 영어교육학과에 들어갔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을 하고 보니 양 부모님도 좋아하셔서지만 무엇보다 제 입양을 반대했던 친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당신 아들을 닮아 제가 똑똑한 거라며 그제야 저를 손녀딸로 인정하시더군요. 친할머니의 손녀딸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약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저는 임용고시에 붙어서 교사 임용이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과는 고시생 시절의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나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남편과 시댁은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엔 비밀로 했어요. 어차피 가족 외에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엔 비밀은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며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여고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빠랑 전공이 같아서 그런지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 친한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이 다가오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랑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하니까요. 아빠는 딸 덕분에 아들을 얻은 셈이죠. 남편이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만큼 저 또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딱 한 사람, 시누이한테만 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필 여우 같은 시누이한테 비밀이 들켜서 시달리며 살고 있죠. 언니 아무리 그래도 출신을 숨긴 건 좀. 그래. 하긴 언니가 입양한 거 알았으면 우리 엄만 성격에 가만히 썩겠어야 해. 당장 그 결혼 파토지. 내가 입만 다물면 언니도 좋고 우리 집도 조용하고 다 윗면이 네 그래서 말인데 언니 나 재준 씨랑 4박 5일 갑 여행 가려는데 언니가 엄마 좀 설득해줘요. 할 수 있죠? 이 여우 같은 개에 어찌 난 사람을 알차게 불어먹는지. 그놈의 언니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문제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친우의 입에 제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밝히고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더니 의외의 복병이 생겼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가문의 영광이라 불리며 엘리트 코스 제대로 밟아 검사까지 된 시동생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글쎄 활력의 출신이라지 뭐예요. 신우의 말로는 강남에서 유명한 탱프로였다는 소문도 있고 홍대 유명 클럽 마담이라는 소문도 있는 여자였죠. 샤머니는 죽 써서 개줄 일 있냐며 길길이 뛰고 결사반대였고 아버님은 딱히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천성도 아닌 상태였죠. 남편과 저 역시 중립인 상태고요. 앞장서서 반대하는 건 단연 신우이였어요. 그 여우 같은 개에 그동안 오빠들한테 삥 뜯는 재미로 살았는데 큰 돈줄이던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한다니 똥줄이 탔겠죠. 거기다 만만찮은 화류계 올케라니. 외항 그렇겠어요? 저처럼 자기한테 큰 약점을 물린 상황이라면 모를까 예비시대계의 천인사온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입으로 활력의 출신이라고 당당히 밝힐 정도의 사람인데 어디 약점 캐내기가 쉽겠어요. 회원이 시어머니 등에 없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예비 종소 덕분에 저는 요즘 살맛이 난답니다. 그야 와 같은 신이가 저를 지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뀌지 뭐예요. 언니,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지만 스카프로 본 분위기 정도는 내려되잖아요. 이거 어제 엄마랑 백화점 갔다가 올케 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올케 언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질렀죠. 뭐 참, 내가 그만 했었나. 언니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다 나 해요. 왜 술 질려 저처럼 천박하고 드세고 그런 여자들이랑은 천지 차이라니까 누구처럼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도 그 여자 반대죠. 아주 생전 안 하던 선물 공세까지 해가며 사회살 녹이는데 이래서 남편이랑 시동생이 그렇게 신우이한테 지갑을 타려고 왔거나 쉽더라니까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신호이한테 옴팡지게 당해온 저로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 줄 수는 없죠. 이참에 저도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기 좀 튕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 동서를 만나 보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동서는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나 같으면 손 이통사를 만나는 자리라면 먼저 나와 기다렸을 텐데.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 다 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미 약속 시간도 지났는데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원을 하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전면 창으로 고개를 빼고 봤더니 글쎄 예비 동서가 주차장에서 덩치 큰 남자랑 싸우고 있지 뭐예요. 달려나가 보니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차를 비스듬하게 세워놔서 주차 공간을 2칸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마침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마땅히 주차할 곳을 못 찾았던 예비 동서가 그 남자분 어루만나 전화를 걸어 불러냈던 모양이었어요. 용무 중에 불려나온 남자는 오히려 예비 동서한테 큰 소리를 쳤구구 바람에 빈정이 상한 예비 동서가 맞서서 싸움으로 번진 거였죠. 아저씨야, 이 주차장 전세예요. 다들 한 칸씩 사용하는데 왜 혼자만 2칸이나 차지하세요? 주차를 못하겠으면 관리인한테 발레스 맡기든가 아니면 제깍 차를 빼주더라고요. 예비 동서의 험악한 표정에 남자 앞에서 목에빗대까지 세워가며 맞서더라고요. 남자는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 없고요. 겁이 난 저는 냉큼 달려들어 예비 동선을 잡아 끌고는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동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 다들 저 뜬치만 보고 슬슬 피해주니까 저런 사람들이 서당당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사과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저씨, 당장 사과해요. 안 그러나 경찰 불러요. 예비 동서의 말에 기분이 묘했어요. 동서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 행동이 창피해지더군요. 활력의 여자라서 막대 먹었을 거라는 잘편견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고요. 결국 덩치 큰 남자는 차를 빼서 나갔고 예비 동서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됐어요. 식당에 들어와서도 예비 동서는 화가 안 풀리는지 얼음물을 2컵이나 원샷을 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은 상대가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알아요. 혹시라도 덩치 큰 남자한테 제가 맞게라도 할까봐 그러신 거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우리 싹이 져요. 제가 또 있는 건 잘하거든요. 제 인생에 굴곡져서 잊을 게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의 불편한 사이인데도 서슴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예비 동서를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라 동서직 안으로 살면 눈치도 안 보고 구 남편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난 찬성이에요. 이 결혼 찬성한다는 말하려고 불렀어요. 물론 어머님께 허락받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도 옆에서도 올게요.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한편에 되었어요. 그날 예비 동사와 저는 자리를 옮겨 맥주도 한잔하면서 신나게 수다도 떨었다. 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비 동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시 뇌가 연락도 없이 어머님을 앞세워 집으로 찾아왔어요. 말로는 지나다 들린 거라고 하지만 딱 봐도 시누이가 일부러 어머님을 닭달에 저희 집까지 온 게 분명했어요. 시누이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라도 하듯 저를 협박하던군요. 언니도 알다시피 작은 오빠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여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이 결혼을 막아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야 자한테 우리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지. 우리 집안의 활력의 며느리가 웬 말이야 큰 올개처럼 교육자 집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안 그래? 언니 신우의 요망한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이러한 상황을 즐기며 제 눈치를 슬슬 살폈어요. 어머님은 이런 대치 상황을 모르셨죠. 그러니까 큰 올케가 작은 오빠 전 구슬려 봐요. 작은 오빠가 언니 말이라면 잘 됐잖아요. 그래 줄 거죠. 그러겠다는 제 대답을 듣고서야 신우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은 예비 동선대가 있지만 제가 살자면 시내 쪽에 붙어야 하니까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자고요. 만나기로 한 호프집을 가보니 시동생과 예비 동사가 와 있었어요. 예비 동서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잘 맞아주더군요. 이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형수님이 저희 결혼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수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 가게를 모셨어요? 여기가 동서가는 가게라고요. 화력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강남 텐프로라고? 아, 제가 좀 무식해서 화료 그 뜻을 잘 몰라서요. 술장 상하면 다 활용된 줄 알았죠. 안 그래도 그 일로 정민 씨한테 혼났어요. 괜히 그딴 소리를 해서 어멜님이 오해하신다고. 그 바람에 결혼 반대까지 하신다고요. 보다시피 작은 호프집 하나고 있어요. 형이랑 아버지는 여기 와 보셨어요. 아버지는 종종 들러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가신다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저도 그 매력에 끌려서 이렇게 됐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된 건 검사가 되고 맡은 첫 재판에서 패소한 날이었대요. 평생 취재 소리만 듣고 자랐던 시동생한테는 첫 실패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딱히 불러낼 친구도 없을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렸던 시동생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이 가게에 들어서게 되었고 예비 동서가 혼자 술을 마시는 시동생 말벗이 되어 주었던 거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대요. 툭툭 내뱉는 예비 동사의 말 한마디에 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군요. 형수님도 아실 거예요. 저 연소한 시절부터 어머니 등살에 내놓으라는 집안 여자들이랑 선봤던 거예요. 다들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따로 있었어요. 형이랑 평수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해서 사는 지금까지 저기다 봤잖아요.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다 투구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내 모습 그대로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순영이랑은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전 그동안 참고 감추고 티 안 내고 사는데 익숙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르거든요. 형수님도 아시겠지만 순영은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사귀기로 한 첫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긴 어려서 아빠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랐다고요.
데리러 온다는 말만 믿고 늘 머리맡에 옷가방을 싸놓고 기다렸는데 시사를 나가는 날까지도 오지 않았대요. 억울한 마음에 만나서 욕이라도 실컷 해주려고 정작 그 받은 걸로 흥신소에 맡겨서 찾았대요. 얼마나 잘 사나 보려고 찾아봤더니 대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고 계셨대요. 아버님은 죽을 날 받아놓고 딸내미 찾는 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하셨던 구분 만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순양인 다시 혼자가 됐고요. 이 오브집이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예요. 시동생이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내 어린 시절 유일하게 방패가 되어 주었던 내 친구 순영이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예비 동서는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예비 동성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만 솔직히 어린 시절 순영이 얼굴은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내서 의지라고 했었기에 세명하게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순영이 네 김순영, 천사보육원에 살던 수영이 맞아. 나야 김인영. 나 기억나. 울먹이는 자를 바라보던 예비 동성의 얼굴이 움찔받았어요. 그러다 니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를 덥석 안았죠. 그 순간 예비 동서와 저는 9살 김인영과 김순영으로 돌아가 한참을 꺽대면 울었어요.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던 순영이 기어에 잊으려고 노력하던 김인영. 25년이 지난 지금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우리는 25년 전 우정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감추고 살아온 출생의 비밀을 남편과 시동생에게 털어놓았죠. 꼭 애칭 격을 받을 줄 알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의외로 덤덤했다더라고요. 오히려 말 못한 채 마음에 담고 사느라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럼 반응이 허탈하면서도 고맙다더군요. 문제는 시 부모님이었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신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의 실망이에요. 언니, 요즘 그 여자랑 놀고 다닌다면서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알죠? 내가 이 만빵 깨끗하며 평탄하게 흘러가는 언니 인생에 똥을 튀는 거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각오예요. 그 순간 결심을 했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못된 신호의 손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 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군요. 그런 건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서의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께 9살 때 입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온몸에 힘을 쥐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 그 얘기라면 괜찮다. 네가 어디서 자랐으면 어떠니? 우리는 다 알고 널 며느리로 들여줄 걸 상견례 전에 안 써도 미찾아 오셨더라고요. 네가 부모님을 만나 어떻게 자라왔는지 사진이라 내가 쓴 편지들을 보여주시며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다 얘기해 주셨어. 사랑받고 자라나 이렇게 되어라. 그게 뭐이지 않니? 어디서 자랐느냐보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네가 이렇게 바르게 자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힘든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널 힘들게 할 줄 알았다면 신작 얘기할 걸 그랬구나. 괜찮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어. 어머님은 제 손을 쓸어주시며 울먹이는 자를 달래주셨어요. 그날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고 시댁을 나오는데 시원하면서도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털어놓는 건데 그 유망한 신호이한테 추 달리면서 알았다니 억울하고 분하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해. 일단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신호이한테 뜯긴 용돈에 계좌 이체 내역을 뽑았어요. 그리고 신이의 SNS를 통해 그간 남자들과 여행 다닌 사진들을 캡처했죠. 그 여행에 사용된 항공권 결제 내역이어서 거기에 남편과 시동생의 도움도 조금 받았어요. 그간 이 여우가 자랑 이 오빠들한테 오지게도 뜯어먹어 뜨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저를 시켜 부모님께 여행 허락을 받고 제 남편한테 항공권 결제를 맡기고 시동생한테는 여행 가서 쓸 경비를 뜯는 식으로요. 아주 꽁으로 잘도 놀고 다녔더군요. 남편이나 나나 학교 선생 특유의 사소한 꼼꼼함이 이럴 땐 정말 힘이 됐네요. 굳이 모으자 않아도 돼 편의점 영수증 하나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덕에 신우이를 잡을 거대한 물증이 확보되거든요. 그 길로 신호이한테 문자를 했어요. 살고 싶으면 당장 튀어오초라고요. 문자를 받은 신우이는 당장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허겁지겁 달려왔더군요. 씩씩거리며 성질을 내면서 요 언니의 창업하게 안 돼요. 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봐줄까 말까라고요. 언니 이혼 열어 살고 싶어요? 글쎄, 이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대신 이런 생각은 해봤어. 애지중지 키워온 딸내미가 알고 보니 상승 협박범의 사생활이 문란한 애였다. 는 걸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철철이 남자 바꿔서 해양 다니며 호텔에서 남자랑 자고 다니는 너 같은 애 말이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 몰라. 네가 자랑질 하려고 SNS에 올린 해외 호텔이며 리조트 사진들. 그리고 꼼꼼한 이 오빠가 모아둔 항공권 결제 카드 명세서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인 작은 오빠가 건네준 여행 경비체 확인서. 그리고 내칭은 이거면 넘대 바켄트야.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너랑 내 남친들 출입국 기록까지 다 떼어 다 줄 수 있어. 내가 아는 검사 시동생이 그 정도임은 있다며 언제든 말하란 애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루세로 들어올 작은 올케 한테도 까불지 마. 비싼 돈 주고 세팅만. 머리카락 아껴서 방구석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알았니? 이 건방진 지지배야. 아차,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혹여라도 내 출생의 비밀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까불 생각은 마. 이미 그 카드는 내가 자발적으로 닦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준 이 비밀은 내가 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 생각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고 그럼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아가씨 기세등등하게 저희 집에 쳐들어왔던 신호인 낸 죽상에 대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호인의 목줄을 쥔 채 뜻에 따라 어머님의 뜻을 바꿔놔야 했어요. 동생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야오 같은 신우이가 어떻게 어머님을 고아 삶았는지 얼마 뒤 시동생은 결혼 허락을 받았고 다음 주만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25년 전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모르긴 해도 순형이랑 채가 즐긴 연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에게 목줄 잡힌 신우이는 아주 온순한 강아지처럼 제 옆에서 예쁜 짓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목줄이 끊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귀여운 신호이 이 철이 좀 들리겠지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도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부모님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인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도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